2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항아리. 그 맛을 한번 보려고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이 도시는 늘 분주하다. 이것이 바로 중국 8대 명주 중의 하나라는 소흥 황주. 소흥 황주는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언제나 술과 함께 한다는 중국인들에게도 별미의 술로 불린다. 술 종류만 4,500여 종에 달한다는 중국에서도 명주 중에 명주로 꼽히다 보니 하루 소비량도 엄청나다. 소흥 황주 생산 공장 중 그 역사가 가장 깊다는 이곳은 우선 그 규모가 놀랍다. 하나의 창고에 있는 술단지만 40여만 개에 달한다. 이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의 수가 18개. 그러니 이곳엔 술이 들어있는 단지만 무려 720만 개에 달하는 셈이다. 술단지마다 중국인들의 희노애락과 함께할 황주가 익어가고 있다. 储存时间最久的是1928年生产的一个酒，距今已经有76年历史了。这是我们中国黄酒那个储存时间最长的黄酒实验。 중국 백성들의 시름을 달래주던 황주 한 사발은 지금 세계의 술이 됐다. 소흥 황주는 수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 술 중에 하나다. 중국인들은 물론 세계 각지 사람들이 소흥 황주 한 사발을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한 사발의 술이 도시를 키웠다. 소흥의 주점에선 두어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다. 소흥 황주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황주의 안주로 제격이라는 취두부. 황주 한 사발과 그 안주로 제격이라는 취두부가 100년 역사의 주점 술상을 지켜오고 있다. 好啊，这个8年的比我在北京喝那个15年的，我觉得味道还纯呢。对，绍兴老酒本来我是不喝酒的，但是因为绍兴老酒很有名的，而且中国的酒文化也是历史悠久，所以不喝酒也过来尝一下，因为毕竟是领略当地的一种风俗嘛。 황주는 찹쌀을 원료로 보리누룩과 특제 한약재로 발효시킨다. 독한 술이 많은 중국이지만 소흥 황주는 15도 안팎이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또한 매력이다. 喝一碗酒，吃点茴香豆，这都是一种享受吧。就说，也成为一种就是有没有来过绍兴的一种象征吧。 술과 음식의 절묘한 만남. 2000년 전의 술과 음식을 제대로 지켜온 덕분에 21세기의 소흥이 번창하고 있다. 지금도 소흥의 창고에서 도시를 든든하게 키워갈 술 한 사발이 익어가고 있다. 노주시로 들어서면 우선 향기에 취한다.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소수를 통째 발효시켜 술을 빚는 노주. 432년 전의 술 제조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곳엔 아예 생산 현장이 공개되어 있다. 이들에겐 세계 3대 명주 중의 하나인 노주의 생산 현장을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노주는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맛과 향취를 간직한 술이기도 하다. 泸州老窖而出名，因为泸州呢也叫酒城嘛，而且我们也知道那个泸州还有一个现在比较出名的酒叫做1573，所以我们到这儿来参观。 노주는 생산지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딴 술이다. 노주 그룹에선 도시에 공원을 조성했고 더불어 일반 시민들은 세계적인 명주 노주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1573년에 지어진 전통 노주 공장은 도시의 보물이 되어 있었다. 泸州应该简单说是以酒新城，以城新酒，所以说以城来命名的酒。泸州老窖就是根据泸州市这个命名的泸州老窖，所以他把城市的历史和酒的文化，通过这个泸州老窖就体现出来了。
해마다 10월 둘째 주 주말 동히로시마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청주 축제는 이미 세계적인 술 축제 중에 하나다. 일본 내 유일한 청주 축제인 이 히로시마 축제의 관광객은 무려 25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술의 축제고 또한 음식의 축제이기도 한 이곳에서 사람들은 전국 각지의 술을 마음껏 음미할 수 있다. 축제에 나와 있는 술 종류만 무려 900여 종이다. お祭りが好きでお酒も好きだから主人に誘われて来ました。何杯目だろう。もう5、6杯目ぐらいですかね。まあ5、6杯目。まだ5、6杯目。まだ今から。 맛이 부드러워 여자의 술이라고 불리는 히로시마 내 술도가들도 이날만큼은 모두 개방한다. 1,500엔, 우리 돈 15,000원이면 입장할 수 있는데 주최 측에선 노란 전단지와 술잔을 제공한다. 이들이 꼼꼼히 살펴보는 전단지엔 일본 각 지역별 청주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적혀 있다. 취향에 맞는 술을 찾아 마음껏 즐기기만 하면 된다. 200~300년 전통의 술도가만 10여 개인 작은 마을 사이조의 번성은 단연히 술도가들 덕에 가능했다. 아무도 모르게 술독부터 파묻었다. 술 한 잔을 빚어 마시려면 추수 끝난 논 깊숙이 독부터 숨겨야 했던 것이다. 집안 대대로 몇백 년 내려온 술을 빚으면서도 봄부터 가을까지 내 농사에 쓰일 농주를 빚고 내 조상 밭들 제주를 빚으면서도 숨어서 했다. 일제치하가 만들어낸 우리 술의 비극이다. 우리 전통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부했다. 조선시대까지의 문헌을 봐도 집집마다 특색 있는 전통주 제조법이 다양하게 소개돼 있다. 술 빚는 일은 일상이었고 판매하는 일도 자유로웠다. 전국 각지의 마을마다 양조장도 무수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주세령, 즉 술에 세금을 매기고 주류 단속을 강화하면서 우리 전통주는 완전히 맥이 끊겨버렸다. 그래서 생겨난 술이 술독을 논에 파묻고 짚으로 가려놓았다는 집가리 술이다. 옆집들 걸려가지고 막 굉장히 아주 혼돌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말하자면 벌금을 많이 무는 거죠. 누가 처음 생각해낸 지혜였는지 그나마 이런 방법으로라도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온 게 다행스런 일이다. 집가리 술은 구기자, 감초, 대추 등의 한약 재료를 사용해 만든 술이다. 일제 치하 전까진 집집마다 개성 있는 방법으로 대부분 이런 술을 빚어 마셨다. 일제의 주세법은 경제 침략의 수단이었다. 1909년 주세법 도입 이후 밀주가 성행하자 1916년엔 주류 단속을 강화했고 우리 전통주를 약주, 소주, 탁주로 획일화시켰다. 그리고 1917년 각 지방마다 대단히 주류 공장을 선정하면서 전통주는 완전히 그 맥이 끊겨져 버렸다. 일제 주세령 도입 이전 우리나라 곳곳의 양주장 수는 무려 15만 5,832곳에 달했다. 그곳에서 현재의 일본이나 중국처럼 역사와 전통을 가진 술들이 수백 년간 대물림되며 빚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전통주가 사라지자 술상의 또 하나의 매력 안주도 사라졌거나 개성을 잃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파전 정도랄까. 부산 동네 산성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파전과 막걸리다. 쌀을 이용한 술 제조를 금지시켰다가 통치자의 구미에 맞았던 덕분에 구사일생했던 것이 바로 부산의 산성 막걸리. 거기엔 항상 파전이 뒤따른다. 막걸리 하면 뭐 파전이 생각나고 자연스럽게 파전 하면 또 막걸리 생각나는 거. 또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풍성했던 술과 술상 위의 음식들의 대가 끊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 마을과 도시도 술로 인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거의 한 1907년부터 우리가 쌀을 술에 사용하게 한 것이 1990년이니까 거의 뭐
80년 이상을 우리 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대예요. 하나, 둘, 셋. 지난해야 처음 서울에서 전통주 축제가 열렸다. 우리 술이 많고 또 그러다 보면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정말 질 좋은 그런 술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술을 잃었다는 건 단지 술과 음식이 사라졌다는 것만 뜻하지는 않는다. 이거 좋네요. 좋습니다. 전통주의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누룩. 지금 이 누룩조차 진짜 우리 것을 찾기 힘들어졌다. 역시 일제시대의 일이다. 술도 잃고 누룩도 잃었고 그뿐 아니라 또 잃게 된 우리의 자원이 있다. 세계적인 술의 나라가 된 일본. 니가따인 창업 300~400년은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대를 이은 청주 제조장이 밀집해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쌀을 정미하는 비율. 많이 깎아내면 낼수록 더 맛있는 청주가 만들어진다. 각 양조장이 경쟁적으로 더 많이 도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누룩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청주 품질을 관리해왔다. 해마다 전통주 품평회를 열고 좋은 술의 누룩을 각 양조장에 보급해왔다. 우리는 이곳에서 100년 전에 누룩이 전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미 100년 전 누룩 연구의 기초가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100年前に捉えたものはいろんなこれから発展してくる微生物の元になる株です。大変重要な金株として我々は保存しているわけです。 일본은 전국 각지 2,000여 개의 양조장에서 5천여 종류의 청주가 생산되고 있다. 양조장마다 특색 있는 맛과 품질의 청주로 발달해온 것이 바로 국가 차원의 누룩균의 보호와 연구 덕분이었다. 特に麹菌ですね。麹菌のことを国の菌と言って、国菌と言ってる学者もいっぱいいますし、それから一応麹菌はですね、麹菌の研究はですね、今まで世界で一番最先端ですね。 어떤 누룩이냐에 따라 술의 맛, 향, 색은 달라진다. 우리가 누룩균 확보에 나선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안병학 박사팀은 전국을 샅샅이 뒤져 누룩균을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일본 주류연구소에서 우리 한국에 일제시대 때 누룩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제 저희 미생물을 전공을 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없어지기 전에 미생물 누룩도 확보를 해놔야 되고 미생물도 거기서 분리를 해서 확보를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자원 확보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별표로 된 게 지금 다. 예. 그 샘플링한 지역입니다. 전국을 다. 그럼요. 예. 이게 개수로 따지면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게 302개까지 돼 있네요. 누룩은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가 다양하다. 이제야 누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음식 맛은 손맛이라는 말을 쓴다. 이때 손맛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재료가 같아도 사람마다 특히 손을 써서 만들어내는 음식의 맛이 다 다른 데는 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다. 우리는 손맛의 정체를 밝혀보기로 했다. 한 전통 마을을 찾은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실험에 동참해 주었다.
실험 전 참가자들에겐 대형 플레이트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손을 플레이트에 찍어 과연 사람마다 손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맛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김치의 4분의 1 포기씩을 담궈보도록 했다. 배추를 절인 시간은 같다. 배추소의 재료와 양념의 비율 등 참가자들은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김치를 담궜다. 과연 이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담근 김치 맛은 비슷할까? 우리는 이들이 만든 김치를 일주일간 동일한 조건에서 숙성시켰다. 김치에 대한 평가는 요리학원 수강생들에게 맡겼다. 네 사람이 동일한 배추와 양념을 사용해 김치를 담궜다는 정보는 미리 주지 않았다. 네 가지 김치를 맛본 이들의 평가는 모두 달랐다. 사번이 제일 맛있었는데요. 씹히는 질감이나 거기로는 3번 김치가 가장 아삭하면서도 씹힌 맛도 있고. 숙성 시기하고 이 온도도 똑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족과 종류도 모두 그런 똑같고. 속까지요? 이게 그렇게 가정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짜 다만 만드는 사람이 달랐을 뿐이에요. 이것은 김치를 담근 실험 참가자들 손의 미생물들이다. 네 사람 손의 미생물들은 모양이나 수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맛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김치를 담근 건 우리의 손이지만 김치의 맛은 미생물이 결정한 것이다. 발효 음식은 미생물의 종류와 역할에 따라 맛, 향, 색 등 모든 것이 결정된다. 담아가지고 하시게? 네, 좀 담아가게. 담아가지고. 네. 그래서 장을 생산하는 기업의 연구원들은 맛있는 미생물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다닌다. 민우리는 저 수원 가고요. 전국을 샅샅이 뒤져 가장 맛있는 장맛을 찾아내고 그 된장, 간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 분석해 제품에 반영한다. 안 생겼네. 이것도 흙에 다 쓰니까 이것도 맛있어. 또한 장류업체의 연구원들은 추수가 끝난 전국의 논밭을 뒤지고 있다. 볏짚 안에도 된장의 맛을 결정하는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볏짚에 살고 있는 미생물 역시 전국 각 지역, 각 마을마다 모두 다르다. 더 맛있는 미생물을 찾기 위한 업체 간의 전쟁이 치열하다. 중국에도 우리나라 김치와 유사한 종류의 채소 발효 음식이 있다. 수백 개의 항아리로 가득한 이곳은 중국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사천성의 한 포우차이 공장. 짜차이라는 채소를 소금에 절여 보름 정도 발효시켜서 완성하는 것이 중국식 김치인 포우차이다. 这个乳酸菌的产生呢，因为我们这个坛子了是已经发酵了上百年的坛子了。那么这个里边的坛子里边的水了我们是一直让它有的。比如说我这次用完了泡了以后，剩下的水下次接着用。那么这个水里边呢有很多的以前的那种酵母菌、乳酸菌它都留在里边。这样一次一次的反复用的话它的那乳酸菌特别丰富。 이 포우차이 공장의 역사는 60년.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발효가 다 된 포우차이를 꺼내면 우선 채걸로 물기를 빼내는데
그런데 이렇게 빼낸 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독에 붓는다. 포우차이를 발효시키는 이 물은 벌써 60년째 창업 당시의 것 그대로다. 我们这个水的话，一直就没有换过，就用了这个水，从建厂以来一直就用这个水。搬家我们也要把这个水搬走，这是黄金。味道很酸，非常好，口感非常好，这个很适合我们四川老百姓的口味。以后然后再发酵。 포우차이의 물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포우차이의 맛을 미생물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곳의 포우차이는 중국 전역에서 매년 수만 톤씩 팔려나가고 일본 등지로 수출도 하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이 발효 용기로 주로 항아리를 쓰는 반면 일본은 대개 나무통을 이용한다. 그 중에서도 일본 전통 발효식품의 나무통은 거의 이 삼나무를 이용해 만들고 있다. 우리가 찾은 곳은 150년 역사의 일본 와카야마의 한 전통 간장 제조 공장. 이곳에서 간장 원료를 발효시키고 있는 통들도 모두 삼나무 통들이다. ちょっとこの間すごい地震があったもんだからちょっとやっぱりこの辺りが緩んでますね。あ、特にこっちはそうやな。そうやな。震度この5ぐらい。5ぐらいやったね。ね。これでこれ沖のこれが緩んで、ちょっともう早速これやっぱり修理しないと。修理せないかんね。これダメね。これがちょっと一番怖いところですな。次地震来るともうボーンと桶抜けてしまうだろう。これ大変な。 이 나무통은 이 공장 창업 당시인 150년 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 것들이다. 워낙 지진이 잦은 곳이라 거의 매일 삼나무통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그 번거로움을 치르면서도 나무통을 스테인리스 등으로 교체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전통 간장 공장이라고 해도 원료를 압착해 간장을 뽑아내는 데는 기계를 사용하기 마련이지만 이곳은 여전히 전통 방식인 수작업으로 간장을 추출하고 있었다. 기계를 쓰면 간장을 무리해서 압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맛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공장에선 매일 나무통 안에 간장 원료들을 섞어주고 있다. 나무통을 스테인리스로 갈지 않고 간장을 추출하는 데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 나무통을 저어주는 것. 이 노력은 모두 맛있는 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もちろん生き物ですからね、小さいお子たちを育てるのと一緒で、我々もこのもろみに1年2年3年とやっぱり年月をかけてその子供たちに育てるような気持ちで育てております。我々これ作ってるんじゃなくて育てておるわけですよね。そのあたりちょっとまた理解していただいたらどうかなと思います。 발효식품의 세계화에 성공한 곳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미생물을 지키고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었다. これはやっぱり断って使ってるのはね、このいい微生物がこの木の中に住み着いておるんですよね。で塊のそこを守ってるというのはそのあたりなんですよ。だから蔵によってね、みんな特色があるわけですよ。 동경 중심가 시부야 주점가에는 일본 전통 발효 음식을 안주로 내놓아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었다. 안주의 원재료는 모두 낫또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술안주 같다고 해서 가게 이름도 맘마야다.
나또라는 한 가지 발효 음식으로 만들어 내놓는 술안주는 오믈렛에서 부침개, 국수 요리까지 다양하다. 무엇보다 나또 요리가 술안주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맛에 있었다. 일본 나또 시장 규모는 약 7조 원에 달한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발효 음식이 바로 나또. 나또는 우리의 된장이나 청국장과는 달리 단일한 균을 접종 발효를 시키는 방식이다. 일본 의학계에선 나또의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이 한창이다. 혈전 용해 효소가 나또에 들어있다는 것. 일본도 이미 발효 음식 미생물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우리 청국장의 도전도 시작됐다. 더 강하고 힘센 미생물을 찾아 발효 음식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발효 음식의 품질을 바로 미생물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저 운동장은 거칠거든요. 저런 데서 나온 거는 그 활성이 강하다고. 열악한 환경이니까 저기는. 어떤 환경에서 자란 미생물이냐에 따라 맛은 물론 향기, 색깔, 그리고 그 기능성까지 모두 다른 발효 음식이 된다. 색깔도 틀리지. 그리고 진 나오는 정도도 차이가 나고. 그럼 맛은 어떤 거? 이게 훨씬 많은데요? 이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다 차이가 있다고. 균주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김치 속 대표적인 미생물은 유산균이라고 불리지만 유산균의 종류만도 엄청나다. 장혜춘 교수팀은 그 다양한 유산균 중 김치의 동일한 맛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미생물을 찾아 방방곡곡을 다녔다. 김치를 얻어오면 미생물을 추출하고 또 그 추출물로 또다시 김치를 만들어보는 실험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전라도 지제에서 구해온 김치 유산균이 기능을 발휘했다. 종균을 추출해 김치를 담아보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우선 지제의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넣은 김치는 저장성이 일반 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었다. 같은 양념을 쓰고 숙성 기간이 같았음에도 눈에 띌 만큼 차이가 크다. 일반 김치가 이렇게 시드는 동안 여전히 생생함을 유지하고 있는 종균을 넣은 김치. GJ7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유산균의 특별함에 주목한 장혜춘 교수는 또 다른 실험을 해봤다. 김치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준다면 다른 일반 곡식들의 저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일반 콩은 48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곰팡이가 잔뜩 내려앉았다. 그런데 김치를 시들지 않게 했던 균을 처리한 콩은 48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생생한 콩 그대로였다. 발효식품 자체가 무궁무진한 우수한 우리나라만이 지닌 미생물 자원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저희는 매번 식품으로 그냥 섭취해서 먹고 발효식품이다라고 말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미생물을 뽑아서 그것을 자원화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게을리한 것 같습니다. 김치 유산균을 주로 다루는 한 벤처 업체. 우리는 김치균이 미래의 보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보았다. 오른쪽은 김치 유산균을 투여한 순두부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김치균을 투여한 순두부와 일반 순두부의 부패 정도가 확실히 달랐다.
생태적으로 습한 곳을 좋아하는 곰팡이. 윤철식 박사가 산속 계곡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곰팡이를 찾기 위해서다. 죽은 곤충의 표피에 달라붙은 이 하얀 것이 바로 곰팡이다. 동물을 죽이기 위해서 얘들이 많은 천연 물질들을 분비해요. 그런 천연 물질들 중에서 우리한테 유익한 그런 생리 활성을 가진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이런 곤충에 기생해서 사는 곰팡이를 찾고 있는 거죠. 흰색 이게 백강균 균사체. 무공의 농약의 소재로도 주목받는 백강균. 선조 때부터 민간요법으로 활용해온 곰팡이기도 하다.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그런 또 물질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방지라든지 그런 치료제로서 이용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윤 박사는 이 백강균을 배양해서 배추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애벌레 표피에 뿌렸다. 살포 후 48시간 만에 백강균은 해충 내부로 침투, 애벌레를 괴사시키는 힘을 발휘했다. 누구보다 먼저 유용한 미생물을 찾아내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과 도전이 치열하다. 新しい今まで行ったことのないところというのが、最初の、優先的に考えるところです。あとは経験的に面白い微生物がたくさん取れたところというのは、繰り返していくこともあります。例えばがんに効く物質というのはやっぱり今まで誰も見たことのない微生物が作っている可能性が高いんですね。それでやっぱり新しい微生物を探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新しい物質を探すということと同じ意味を持っています。 현재 쓰이고 있는 약들 중 60%가 천연물에서 요리한 것들이다. 천연물 중에서도 특히 곰팡이가 50% 이상을 차지한다. 여전히 인류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는 난치병. 세계 과학계는 지금 암과 난치병 극복의 열쇠를 미생물이 쥐고 있다고 믿고 있고 미생물의 사활을 걸었다. 국내 한 제약업체는 최근 곰팡이를 이용한 항암제를 개발, 임상실험에 돌입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암 치료제 역사는 다시 쓰여질 것이고 엄청난 부가가치도 창출될 것이다. 저희들 항암제는 1g에 1억 원을 합니다. 그럼 이 금값으로 비교할 때도 수천 배에 해당하고 저희들이 반도체 이런 거하고 비교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그 부가가치가 큰 것을 알 수 있고요. 신기한 것은 항암 물질을 추출한 이 곰팡이는 암 환자에게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본 말로는 아오코라 불리는 이 남조류는 지난해 초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남조류가 발생한 연못에 물을 먹은 소가 떼죽음을 당한 것이다. 나고야의 한 대학 연구팀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남조류를 잡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그 독성이 청산가리 10배에 해당한다는 남조류의 독은 인간의 간을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다. せっかく青子の毒を壊そうとして何か行為をするでしょ。そうするとその行為によってまた湖が汚れるのが一番困るんです。だけども自然の中にあるその中から出てきた微生物ですので、その微生物を使うっていうことはまず問題ないだろうと。 남조류가 살고 있는 바다에서 미생물을 추출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미생물을 남조류가 살고 있는 바다에 뿌리면 남조류가 서서히 잡아먹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인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 자연계에서 다이옥신의 양이 반 정도 주는 데는 무려 5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포항공대 연구팀은 후두먼지를 추출, 다이옥신 제거 실험에 착수했다.
다이옥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아남은 미생물이라면 다이옥신 제거에 효과를 보일 것. 다이옥신이 든 시험관에 이물질을 넣었더니 이틀이면 97.3%가 감소되고 3일 후면 완전히 제거된다. 이물질 역시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これはインドネシアで分離した微生物が入っています。 이곳은 일본 최대 규모의 균주 은행으로 한 해에만 약 7천여 개의 균을 수집 보존하고 있다. 지금 세계 선진국은 차세대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국력을 걸고 있다. 그 핵심 기술은 바로 미생물을 이용한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것. エネルギーガスの生産ということで、メタンガスおよび光合成細菌による水素生産というものが研究されております。 지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미생물에서 나올 것이라는 게 세계 과학계의 확신이다. 동경의 이화학 균주은행. 이곳은 일본의 유일한 공적 균주은행이다. 보유 균주의 수가 12,000주. 지난해 세계 각지로 팔려나간 균주만 4,000주. 이곳은 내년 창설 25주년을 맞지만 여전히 미생물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いろんな研究指導を含めて共同研究しながら微生物株だから僕らはただ待ってるだけでは微生物株増えませんから増やすためにはやはりそういう自分たちの汗流して一緒にアジの人と組んで仕事しなきゃいけない 미생물에서 산물이 아니잖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곳엔 특별히 보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만 따로 모아둔 곳도 있다. 즉 항암제, 항생제를 쓸 수 있는 그런 균주와 메타볼라이트만을 저희가 약 한 2,000종을 현재 확보를 해서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금으로서 저희가 판정을 해서 여기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금이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그러한 연구가 계속 저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생물 산업은 점점 더 보완화되고 있다. 특허화도 안 내고 일반 논문으로도 이거 발표한 건수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노하우니까 거기에 너무 정성을 들이고 돈을 R&D 투자비를 많이 들여 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낌새도 상대방들이 채지 못할 정도로 이걸 내지를 않습니다. 김창진 박사팀은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흙을 채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은 흙 안의 곰팡이 방선균. 작은 선풍기 쪽에다가 방선균 그 특유의 그 자선이 나는 향이 나오는데 그 좋은 흙이라는 게 바로 그런 방선균이 많이 있어서 그런 냄새를 내게 됩니다. 현재 시판되는 항생제의 3분의 2 이상이 바로 흙에서 추출한 곰팡이 방선균이다. 소위 우리가 마이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모두 방선균이다. 흙을 만지면서 자랐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현재 이곳에서 보관 중인 방선균만 하더라도 무려 15,000종에 달한다. 앞으로 여기에서는 좋은 미생물들, 그러니까 소위 새로운 항생제나 새로운 효소를 내는 그런 미생물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공학연구원을 취재하던 중 기밀에 가까운 사실 한 가지를 들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선균 중 하나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곰팡이, 방선균을 포함한 곰팡이 만여 종의 균주의 배양액들을 탐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단 한 개의 균주로부터 강한 새로운 항생물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곤 박사는 지난 2년간 생명공학연구원에 보관된 만여 종의 곰팡이와 실험했다고 한다. 밤을 새워가며 연구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지난 8월경 강력한 항생물질로 추정되고 있는 이 방선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곰팡이 균주입니다. 이게
이게 균 덩어리입니다. 이 자라면서 이 알갱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균이 새로운 항생 물질을 자라면서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 필수다. 미생물은 유전적으로 다른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확보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생 물질의 90% 이상이 미생물이었다. 우리가 화학 성분의 항생제를 복용했을 경우 처음 내성이 없는 균은 다 죽는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병원균이 출현하게 되고 급기야는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게 되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즉 지구상 어떤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새로운 병원균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원곤 박사가 지금까지 세계에 보고된 방성균 추출 항생물질 중 가장 강력한 물질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현재 특허만 출원한 채 논문 공개는 미루고 있었다. 우리는 김 박사가 발견한 항생물질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박사의 테스트 결과다. 다른 항생제에 전혀 반응이 없던 내성균은 이 물질에서 둥근 환을 그리면서 죽어갔다. 슈퍼박테리아에 의해 다제 내성을 가지는 다제 내성을 보이는 병성 미생물이 많습니다. 그런 미생물까지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로부터 최적화 연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굉장히 그 시장의 크기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원곤 박사는 논문으로 이 물질의 구조가 유출되면 다른 외국의 제약회사가 새로운 유도체 물질을 바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 공개도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구조 분석 결과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다. 미생물 하나가 곧 자원이기 때문이다. 지구에 아주 해로운 물질을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정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그걸 다 전환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되면 사람 몸에 병이 있는 암이라든지 사람 난치병도 분명히 미생물의 어떤 소재로 해결 가능할 거고 또 이런 미생물 소재는 지금 현재까지는 1%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99%를 찾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연에서 날 것만 구해먹던 인류가 불을 발견했다. 그리고 시작된 문명의 역사. 편리하고 또 화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오래된 것에서 미래를 구한다. 날 것도 익힌 것도 아닌 발효. 수천 년을 이어온 발효의 지혜와 신비는 21세기가 되어도 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발효의 세계는 이미 밥상을 뛰어넘었다.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생명 연장의 꿈까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발효는 그 미생물은 이루어줄 것이다.